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하루 종일 국정감사 복귀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했습니다. 비난 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터였는데요. 결국 친박 강경파들의 강한 반발에 국정감사 보이콧은 내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어떻게 되냐고요? 중단하기는커녕 당 지도부도 릴레이 동조 단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현 대표 또한 눈물을 흘리며 단식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새누리당 다수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한 겁니다. 친박 돌격대들 때문인데요. 어디로부터 오더가 왔기에 이랬을까요? 아니, 최순실은 어쩌고, 이제 와서 최순실 비리가 다시 입에 오르내리도록 국회를 재가동하겠다는 말이야? 미쳤어? 이런 오더 말입니다. 안 보아도 비디오죠.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보면 밥값 총량의 법칙이란 말이 생길 법하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샥스핀, 송로버섯, 그 비싼 밥을 한자리에서 다 몰아드셨던 당 지도부 아니었나요? 올해 말까지 드실 밥 다 드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 이젠 굶을 때가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오늘 낮 5시경에 새누리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3,000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함인데요. 3,000명, 네, 그 면면을 보니까 새누리당의 모든 의원, 당직자, 보좌관이 동원됐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점거농성, 연좌농성, 단식농성, 출근 저지 투쟁에 이어서 파업 출정시까지. 이분들 아주 열심히 야당 연습하네요. 그런데 아쉽습니다. 물대포까지 맞아봐야 확실하게 야당 준비하는 건데 아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파행과 관련해서 내가 유감 표명을 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 저의 카운터 파트너는 세 분 원내대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현은 내 대화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셈인데요. 카운터 파트너로 지목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너도 단식 투쟁하라. 이런 카운터 펀치의 뜻이 읽혀집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어제 공개했지요.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좀 질의가 있었는데 800억대를 몇 개월 만에 모금한 권력형 비리 의혹, 미르 K스포츠 한마디로 이거 문제 없다고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창립총회 회의록을 대면 회의를 하지 않고 제출한 점 등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어, 없어요? 창립총회 회의록을 그러니까 대면 문제 회의를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도 제출한 전부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창립총회 회의록이 대면 회의가 아니었는데도 대면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록해서 제출한 점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다. 그 사실과 관계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한번 설립, 모금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누가 주도했나 한번 보시죠. 이게 정부 조직이죠. 창조경제추진단의 공동단장이 두 사람이 주도했습니다. 이승철, 차은택. 예? 이 창조경제추진단이 뭐 하는 데입니까? 정부 조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목표 실천한 단체가 정부 조직이 창조경제추진단 아닙니까? 두 사람이 주도를 했고요. 이승철이라는 사람 뭐 했어요? 정경련 부회장. 이 사람 모금 창구 역할 했죠.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받아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차은택 단장 공동단장인데 이분은 재단 구성하는 거 모집했죠. 이 두 사람이 했죠. 예?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차은택 위에는 최순실이라는 최측근 실세가 있는 거고요. 안정범도 있습니다. 안정범 수석. 이 사람은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과 창조경제추진단, 이 정부 조직 업무로 수시로 연락하는 분인데 이분이 개입하지 않고선 800억 모금 가능하겠냐. 이승철 부회장은 재단 모집에 청와대 지시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돈을 낸 대기업 그룹 관계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안정범 수석이 정경련에 얘기해서 할당해서 걷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경련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그 정경련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기업들은 이제 할당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거다. 두 민간 그 단장이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라는 진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차은택 단장이 재단 임원을 팀장까지 추천했다 이런 진술이 나오네요. 이 정부가 실제로 여기에 개입을 안 한 게 아니라 했다는 또 증언도 있습니다. 이 재단에 지원한다고 했고 관여했다는 걸 시인하는 게 있습니다. 두 재단 설립 총회도 안 열고 연 것처럼 회의록 허위로 작성 조작해서 재단 설립 허가서 신청한 것 알고 계실 거죠. 근데 이 정관 아까 우리 안민석 의원이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정관에 있는 도장 그거 가짜예요. 예? 확인해 주세요. 왜냐? 지금 이 정동구 이사장은 이 이사장 제의를 1월 달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사장 도장이 찍혔으면 그건 가짜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요. 예? 모두 가짜 허위 조작입니다. 예?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설립 허가가 나고 그 다음날 현판식하고 이거는 재단과 문체부가 짜고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이거는 더군다나 하루 만에 허가가 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과 시간 끝나고 이거를 처리해줬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납득할 수 없죠. 더군다나 저는 8시 돼갖고 주무관, 과장, 사무관까지 8시 넘어서 다 이거를 허가내줬다고 그러는데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두 재단의 모금에 대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열사에 쪼개기로 해서 이사회 규정도 다 무시하고 그냥 객출을 했습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권력 실세 개입한 반강제적 모금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우린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억지 쓰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가 국정감사 복귀하라고 강권했습니다. 비박계 의원들은 이정현 대표 혼자 단식해라. 우리는 국정감사 하겠다. 네. 오늘 아침까지 새누리당 기류는 이랬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무성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강석호 의원의 발언에서도 읽혔습니다. 그러나 친박 강경파의 반발에 국회 국정감사 보이콧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호 의원의 불감청 고소원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투트랙으로 가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표는 단식 투쟁을 하되 국정감사는 좀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최고위원들도 사실은 뭐 겉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아는 의원들도 아마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지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우려를 안 하게 될 그런 좋은 방법도 안 나오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국정감사에 복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생각을 하면서 단지 저희가 단호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정세균 의장은 한번 그 개회사 때도 그 중립성을 아주 심하게 훼손한 부분 이번에도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던 막가파식 어떤 일방적인 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회권 행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아주 그 결연된 의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어제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방위로 열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우리 김영우 위원장의 그 참 충정심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저희가 당론을 모으기 전에 우리 김 위원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를 좀 하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했으면 되는데 상임위원회가 국방위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상임위원회가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국민들의 원망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에서 김 위원장이 아무리 그런 부분에서 충정심을 나타내는 표현을 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은 저희 129명의 또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존심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김영우 위원장이 충정심은 이해하지만은 그러한 돌출 행위는 저는 별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실 김영우 위원장의 행위에 대한 만약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돌출 행동에 그치지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겠네요. 지금 정국에서.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또 김영우 위원장도 당론과 또 우리 당내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따라주고 또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요, 지금 이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정세균 의장이 사퇴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 사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진짜 이러다 뭐 이정현 대표 계속 단식하다가는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우리 정세균 의장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방적인 걸 무시하는 국회의장의 사회권 행태는 수정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다면은 그거야 뭐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진정성 있는 전혀 하나의 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표로서도 그 부분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한 행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그렇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렇게 요약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지금 현재 당 입장이랑 다른 거 아닙니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요. 제일 큰 목적은 사퇴이지만 예. 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진정성 있는 의장의 그런 행동이 나온다면은 예. 또 저희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의에 참석한 나흘째 단식 중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2년 전 야당 의원의 단식을 비난했으면서 현재 본인은 왜 단식하느냐 이런 질문에 비상한 정치적 대응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을 각출한 것과 세월호 참사 당시 900억이 모인 것을 비교하며 국가적 참사에 따른 모금 활동과 권력형 비리를 동일시했습니다. 기가 막힌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집권 여당 대표의 단식 투쟁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 이 대표께서는 야당 의원들 단식 투쟁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선거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단식 투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뭐 이런 굉장히 그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굳이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단식 투쟁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셨었지만은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을 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당과 야당이 매 사안을 항상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이렇게 할 때 국회의장이 나서서 조절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협치를 이끌어내가지고 말하자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게 하려고 중립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정세균 의장은 지난 9월 1일 날 개회사에서도 완전히 야당의 편에 선 그러한 개회사를 해가지고 파문을 일으켜서 그때 유감을 표명을 했고 그 유감을 믿고 우리는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의장석에 앉아서 야당이 여당한테 물밑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거래 내용 이걸 드러내가지고 저기 방송이 지금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야당 의원하고 얘기를 합니다. 맨입으로? 야당 입장에서 여당이 맨입으로 되겠어? 이거 해임 건의안 처리 안 해주는 것을 맨입으로 되겠어? 국회의장이 이런 식으로 중립을 포기를 하고 의회주의를 포기하고 그 앞전에 또 수도 없이 70년 동안 국회가 있었었고 70여 년 동안 국회의장님들이 바로 이런 자세를 해왔었던 이런 관행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완전히 이런 의식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앞으로도 9월 1일 날 해놓고 다시 한 달도 못해서 또다시 이렇게 완전히 야당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이런 식으로 국회의정을 보면서 대립을 더 부추기고 조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방치하고 이걸 그냥 지켜보고 계속해서 그걸 당해야 된다? 이건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초유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바로 정세균 의장한테 있고 정세균 의장이 바로 파행을 달래고 이 수습을 하고 해야 될 책임은 있는 사람이 오히려 파행을 조장을 하고 더 부추기고 그런 파행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있는 이런 국회의장이 계속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도저히 방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야의 이런 횡포와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중립을 파괴하고 이렇게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선배들이 쌓았고 그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헌신과 투쟁 속에서 희생 속에서 이뤄내는 이런 것들을 허물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께서는 전당대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와대와 정부가 민심과 괴리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민심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혹시 감사나 수사를 촉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짧은 질문 같지만 지금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답변하기가. 제가 청와대하고 소통을 하느냐? 소통합니다. 저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처음 얘기합니다. 대통령님하고 제가 필요할 때 하루에도 몇 번 통화도 하고 때로는 이틀에 한 번씩도 통화도 하고 필요하면 저는 대통령님께 전화 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모든 수석들과 사안이 있을 때 7번, 8번이 아니라 10번 이상도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청와대 입장을 정부 여당입니다. 제가 야당입니까?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술의 양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될, 그리고 집권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될 여당으로서 저는 할 얘기 다 합니다. 지금 이번에 미르하고 이 얘기가 있어서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뭔고? 했더니 이겁니다. 우리 정경련이 있죠? 정경련. 정경련 산하에 많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정경련은 1년에요. 사회공헌을 위해서 걷어갖고 쓰는 돈이 약 3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문화, 예술, 체육 이쪽만 해서 1조 1,000억이라고 그럽니다. 말하자면은 돈 많이 벌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세금도 많이 내지만 때로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에 불이익 선거만 나면 한 회사에서 200억씩도 내지 않습니까? 또 천안함 그 사건 났을 때에는 3일 만에 하여튼 몇백억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거의 900몇 억,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모금도 또 금방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대북에 내일을 지원을 한다, 다른 무슨 물자를 지원한다, 이런 거 할 때에도 아주 신속하게 이 정경련들이 돈을 거둬서 이렇게 많이 사회공헌 활동을 해옵니다. 이번에 체육 분야와 문화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참 돈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국가 예산만 갖고는 부족하니 정경련에서도 이런 분야에 좀 나서자 해가지고 돈을 거뒀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까처럼 이게 몇백억,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미소재단이라고, 미소금융이라고 이거 한 재단에 1조 원도 걷어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정경련이 전적으로 주관을 하고 책임을 지고 다른 사업을 해왔듯이 사회공헌 사업을 했듯이 문화, 체육계에 그렇게 돈을 걷어서 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화 융성의 시대, 이것은 박근혜 정권의 4대 국정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만큼 묵고 살면 우리도 문화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이 정권에서는 문화 융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정경련에서 이걸 하면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었던 안종범 씨하고 그 정경련 관계자가 우리가 문화, 체육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그렇게 돈을 걷듯이 그런 방식으로 정경련에서 늘 그런 사회 공헌을 할 때에 모금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재청구한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늦게 결정됩니다.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은 부검영장을 기각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저녁 고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 씨는 서울대병원 빈소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부검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2, 3주 전에는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는 문화제에서 이렇게 인사를 몇 번 드렸었는데 고작 2, 3주가 지나고 이렇게 유가족이 돼서 상복을 입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를 추모하는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세면서까지 모여주셔서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바닥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지만 가시는 길은 이렇게 촛불로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국하기 전에 이제 2, 3일 동안 개사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또 많은 분들이 추모하러 이곳에 이렇게 모여주시는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봤었는데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 가족과 또 많은 분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거는 그 부검이라는 그 말입니다. 부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꼭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실 수 있게 제발 이 나라가 저희 아버지 좀 편하게 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지 곁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저 다시 아버지 곁에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의원입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국회 특파원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PD님. 이 국회 상황은 전혀 안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안녕하지 않습니다. 잠도 못 자고 죽겠습니다. 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네네. 자, 이 새누리당이 어떻게 오늘 낮에 보니까 이정현 대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일부터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뒤집힌 모양이죠? 그리고 나서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이정현 대표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같이 굶어는 주겠는데 국감은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저희 뉴스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새누리당이 워낙 단식을 해본 분의 숫자가 제한적이라 이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단식에 대한 요령 이런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단식하고는 어디 단식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부축받고 이러면 참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정현 대표님 부축까지 받으시고 이번엔 또 정진석 원내대표 단식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우리 장관 필리버스터 할 때 정진석 원내대표님 6시간 단식 끝에 김밥을 주지 않으면 투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 김밥 드시는 타임을 얻어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봐서 단식을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님 단식 시작하시면 저희가 6시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좀 김밥을 공급해드리는 게 어떨까 좀 이런 논의는 저희들끼리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여간 참 새누리당 알다가도 모를 정당이기도 한데요. 자, 이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안 해서 야당 의원들도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를 안 해서 발생하는 야당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국정감사 의원님 뒤에서 계속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면 반대편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소리도 질러주시고 흐름도 좀 끊어가면서 발언을 자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이제 야당끼리 앉아서 하니까 하다가 이제 그 질문하신 국회의원이 피를 받으면 보통 저희가 시간을 다 나눠서 하거든요. 예. 주어진 시간이 저희 교문위 같은 경우는 처음에 7분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사람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 시간을 넘기면 무조건 끊어요. 예. 다음 분들도 동일한 시간의 기회를 가지셔야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저지하는 새누리당이 없으니까 뭐 봐서 10분도 해주고 15분도 해주고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만 해도 새벽 1시까지. 예. 오전에 심지어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네. 업무 보고라고 해서 각 그 정부의 기관장들이 나와서 우리 부는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 하고 있고 예산은 얼마고 이런 설명들을 한 10분씩 하시는데. 예. 그거 책에서 다 읽어본 얘기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뭘 하시냐. 그냥 바로 국감에 들어가자고 해서 10시에 바로 종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새벽 1시 10분까지 밥 2번 먹고 화장실 2번 가고 계속 앉아서 국감을 했거든요. 전 사실 이 청문회 준비하면서는 조윤선 장관의 여러 가지 행태나 이런 것에 분노를 많이 했었는데 예, 청문회도 혼자 치르고 국정감사도 혼자 치르고 있는 조윤선 장관을 보고 있자니 연민의 마음이 절로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매우 매섭고 아무래도 뭐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지금 뭐 최대 쟁점이 되다시피 했으니까 야당 의원들이 당연히 파고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답변이 매우 궁색하더라고요. 예, 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니까 힘든 거죠. 뭐 어느 정도만 섞어서 하면 모르겠는데 아예 모르겠다라고 여기서 대화를 시작하니까 어제도 심지어 이제 실무를 맡고 계시는 주무관까지 불려 나와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서류 제출을 세종시에 가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경련 관계자의 전화를 받는 순간 아 내가 서울에 가서 이 서류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주무관이. 그래서 이분이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에 견습기간 1년을 하시는데 그 기간에 있던 분이었거든요. 예. 그날 처음 재단 서류를 처리해보는 일이었고 근데 이 서류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과장한테 가서 직접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 회사에서 인턴이 과장한테 제주도에 출장을 다녀오겠다라고 기한을 하는 꼴이나 비슷한 겁니다. 사무관은 모른 채로 과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고 과장이 좋은 생각이라고 출장 허가를 내줘서 서울에 올라가서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헷갈리는 정경련의 누군가를 만나서 서류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끌어오르는 일하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밤 8시에 그 기한을 해서 올리고 세종시에 있는 그 상급자가 또한 끌어오르는 일하고 싶은 욕구를 견딜 수가 없어서 밤 8시 뭐 한 30분쯤 또 기한을 해서 결제 서류를 올리고 그게 이제 국장부터 시작해서 이 전결 과정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하고 싶은 마음을 주체를 못해서 그 다음날 아침 8시부터 출근하셔갖고 다 결제를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온 우주의 기운이 모였다고 생각이 되고 예. 대통령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실천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것이야말로 우주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네. 정말로 모든 것이 우연하게도 그렇게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오늘 박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네. 아니 이런 말을 믿으라고 야당 의원들한테 하는 건지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아니면 정말 할 변명이 없어서 뭐 욕먹더라도 이렇게라도 면피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건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유성엽 위원장께서 어제 촌철살인 한마디 하셨는데요. 예. 아유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서류는 서랍에 묵혀두고 3일이고 4일이고 기다렸다 내주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처음 봤다고 말씀하시고 또 옆에서 안민석 의원은 30년 이상 근무하신 공무원들을 찾아봤어요. 거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네 분이 손을 드셨는데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서울에 가서 서류를 받아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 그건 거짓말 못하고 4명 전부 다 한 번도 없었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한 명도 없었다? 네,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주무관만큼은 그 서류를 받고 싶은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예, 그래서 과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고
출장소를 끊어서 서울에 올랐다는 미담이었습니다. 정말 파도 미담인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예, 정말 훈훈한 그런 감동이 느껴져 옵니다. 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과연 이런 파행을 원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속내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3,000명이 여의도 국회에 모여가지고 집단 결의대 비슷한 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서, 심리 어떻다고 보세요? 민주당에서 오늘 바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예. 새누리당 집결하신 분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전국에서 모이셨는데, 이 버스 제공이 향응 제공이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자나깨나 오로지 대통령 생각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선이 꼬이기 시작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이제 이탈하는 사람들 생기는 마당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제는 대선이 목전에 와 있고 다들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이정현 당대표는 당이나 국민은 보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한 분만 보고 저렇게 질주를 하고 있으니 새누리당 내에서도 불만이 많이 축적되는 것 같고요. 이 국정감사가 어쨌든 저희 1년 농사를 추수하는 가장 중요한 계절인데 여당이긴 하지만 이 국정감사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고 또 꼭 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한마디도 못한 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위원장인 곳은 모르겠는데 저희 야당의 위원장인 것들은 그냥 그대로 국정감사 진행하고 있거든요. 매우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못하지만 매우 괴로워하는 눈치다. 이런 말씀이군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금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정세균 의장이 유감의 뜻을 표하고 또 새누리당은 이런 정 의장의 유감 표명을 받아들이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중재를 펼치고 있는데 그 중재가 어떻게 먹힐 것 같아요? 전 정세균 의장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국정을 위해서 한 발 양보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쪽에서 명토 박지 않았습니까? 사과는 안 되고 사퇴만이 답이라고. 정세균 의장은 본인이 사퇴할 방법도 법적으로 없다고 하시는 거고 새누리당이 자신을 셀프로 코너에 몰아놓고 지금 미친듯이 단련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제 내후년에 찾아올 야당 정국에 대한 훈련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양보해서라도 빨리 국정감사를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정상화가 시급하다. 자존심의 문제보다도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너무 앞질러 나갔고 퇴로를 다 그냥 불태워버린 그야말로 돌아갈 다리를 다 불태워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이두저도 못하는 상황. 혹시 이렇게들 생각하진 않습니까? 최순실 씨 비리를 덮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제기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면 당연히 다시 최순실 게이트가 부상할 텐데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아예 대놓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친박 끈앞을, 친박 돌격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들을 앞세워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문이 국정감사 놓고 보더라도 어제 만약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었으면 조윤선 장관과 그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런 우군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내놓는 자료와 증거들에 쩔쩔매면서 계속 대답 못하는 풍경들이 연출이 됐는데 전 이걸 보이콧한다고 해서 과연 최순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전 이정현 대표가 스텝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에 충절을 보이고자 행동을 했는데 옛날에 일개 당직자나 대통령 이제 홍보 수석으로 있을 때 하고는 당대표의 무게감은 다르거든요. 거들은 당원들과 전국에 있는 조직을 책임져야 하는 당대표가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만 보고 있으면서 생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는 좀 판단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국회는 한마디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화 터널에서 막혀버린 터널의 상황이군요.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터널에 갇혀 있고
저희들은 지금 국정감사 현장을 누비면서 엄청 네. 열심히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 이화여대의 최순실 씨의 딸이 그 특혜로 입학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제보들과 증거들이 등장하면서 예. 그럼 직접 이대에 가서 확인하자고 해서 국정감사 중간에 정회하고 네. 지금 이화여대로 의원들이 다 달려갔어요. 오호. 이게 지금 새누리당이 같이 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예. 예, 저희 야당끼리 국정감사를 하니까 정말 오붓하게 똘똘 뭉쳐서 예, 국정감사를 잘하고 있고요. 전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저희들에게서는 꽉 막혀있는 터널이라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없으니까 국회가 잘 돌아가는군요. 아주 잘 돌아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법무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손발을 맞춘 직원을 속간했다. 이런 소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가 지난 23일에 이제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예. 그 다음에 그 이석수 감찰관이 들어왔을 때 함께 들어온 그 별정직 공무원 6명 있습니다. 백방준 특별감찰관 보라든지, 박주현, 뭐 특별감찰 담당관, 이제 같이 들어온 거죠.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런데 정부가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자동 퇴직됐다. 지금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이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법무부와 인사혁신처가 서로 논의를 해서 백방준 특별감찰관 보라든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퇴직 자동 통보를 이제 했다는 건데요. 그 근거 규정이 이렇습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3조 4항에 보면 특별감찰관 보와 감찰 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감찰관부와 감찰 담당관도 함께 퇴직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고요. 원래 임기를 다 채웠다면 임기 만료는 2018년 3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이석수 감찰관은 임기 만료가 아니라 본인이 사퇴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같이 들어왔던 별정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나는 이제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해석을 자진 사퇴한 것도 임기 만료로 이제 그 해석을 해서 이 사람들도 같이 나가야 된다. 예. 이제 통보를 한 건데 글쎄요, 이 해석이 글쎄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 오는 30일에 국회 법사위에서는 특별감찰관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그 밑에 있는 차상위자인 백방준 특별감찰관 보가 국감을 받아야겠죠. 질문에 답변을 해야겠고 그러면은 당장 그걸 물어볼 겁니다. 그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미르재단 관련해서 대기업에 돈을 걷고 이런 걸 특별감찰관실에서 내사를 했으니까 이런 문제를 당연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 외에 무슨 뭐 민정수석실과의 뭐 갈등이라든지 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어볼 게 뻔하니까 아예 그냥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없애버리려고 정부에서 이 규정을 이제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이석수 감찰관과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 다 속가는 거다. 예,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느라고 고생들이 많네요. 예. 그 연쇄살인마가 나오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그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거죠. 예. 너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좀 사라져줘야겠어. 뭐 이런 그 대사들이 있는데 딱 여기에 걸맞는 딱 알맞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여간 참 우습기만 합니다. 아니 만약에 이렇게 이석수 감찰관 사표도 수리하고요. 이렇게 손발을 맞춘 직원들도 날리고요. 그럼 국회가 진상 파악을 못 합니까?
진상 파악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해석상의 문제다. 임기 만료와 함께 퇴직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특별감찰관과 함께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규정한 거기 때문에 이석수 감찰관이 임기는 채우지 않았어도 어쨌든 퇴직을 했으면 함께 그만두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문헌의 해석 이런 문제로 그냥 축소시키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뭉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이고 참 한심한 인간들. 부검을 하려면은 이 정권을 부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해야 한다면 머리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이 백남기 선생처럼 사인이 분명한 분, 이런 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상 초유의 일을 당해서 초유의 단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공개 단식 여전합니까? 예, 비공개 단식은 여전한데요. 참 이상하게도 공개 행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면, 고시원 체험도 했고요. 그 국회 한쪽에 뭐 1.5평짜리 고시원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체험도 하고 오늘 그 방송 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언제나 보였듯이 매우 그 열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면 보통의 생각이 이제 초췌하고 힘도 없고 그래서 잘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정현 대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정말 열정적인, 정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저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이제, 일단은 느꼈고요. 예. 오늘 그 초청 기자 토론회에서도 기자들이 상당히 까칠하게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2년 전에 단식을 국회의원 특권의 시작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지 않았냐. 예. 근데 왜 당신은 단식을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정현 대표는 국회의장이 중립을 포기하고 의회주의를 포기하면서 이전 국회의장들이 했던 70년의 관행을 깼다. 이건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나도 초유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년 전에 단식을 비판한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릴레이 단식을 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자기는 국회의장의 전횡을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초유의 방식으로 대응한 거다. 이렇게 공색하게 이제 변명을 했고요. 또 참석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세균 의장 사퇴를 요구하는데 정세균 의장이 물러나려면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근데 지금 여소야되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하면은 국회가 계속 파행으로 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의장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서 국회를 농단하며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냐. 예.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정세균 의장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거죠. 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스타일이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인데 이게 국회가 정상화가 더 어려워 보인다.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정현 대표는 많은 정치인이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선배들이 쌓은 국민이 만든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뒤엎는 걸 보면서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기자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어떤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세균이 물러나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맞냐고 확인하니까 이정현 대표는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더 평가할 가치는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예, 그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그런 심각한 문제 인식이 있다면은 19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그런 평가는 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였던 국회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제가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를 보고 있었는데요. 네. 수직적 당청 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 톤을 이제 높이면서 얘기를 했고 그걸 보면서 전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단식 중이신데 저러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닌가. 정말 체력 하나는 대단하다. 단식을 해도 그 에너지원이 어디선가 지금 축적돼 있나 보다. 단식 이전에 예. 식사했던 게 뭐 예. 하여튼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닷새 정도 굶어서는요. 이거 뭐 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또 해봐서 아는데. 아, 그런가요? 예. 네. 한 열흘 지나면은 그때쯤부터는 좀 표가 납니다만은 닷새 정도로는 뭐, 예. 일상적인 생활 가능합니다. 예. 한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느낌에. 뭐, 정세균 의장 사퇴 안 한다면은 뭐 죽을 때까지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어느 순간에 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겠죠. 해법을 정의당에서 어제 냈던데, 예.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가 이정현을 밥을 먹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그만하면 됐으니 돌아오시라 한마디 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전화를 한 통을 한다든지 뭐 알겠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그래도 더 큰 일 하셔야 되니까 단식을 풀으시라. 굶으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정도 해주면 단식 풀 수 있지 않을까. 예.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사과를 하고 그리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이제 중재안이 새누리당 이제 비박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세균 의장으로서는 사과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뭐 타협안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막힌 전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게 한 며칠 후에 박 대통령이 전화할 거라고 보세요. 한다면. 한 이번 주 주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열흘 안 넘는다? 열흘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보름쯤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열흘 안에 그만두면은 그 망신이죠, 사실. 당대표인데. 예. 저는 밥 한 끼만 굶어도 너무 힘들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 대치 과정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강경 행보. 이게 눈에 띈다고 이 사람 저 사람들 얘기하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의총이 열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예. 의총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집권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나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고요.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초유로 국무위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밥 먹을 시간을 달라고 밥 타령을 하더니 이제 여당 대표가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대표실에서 홀로 단식을 한다. 어디가 여당이고 어디가 야당인지 아연실색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웬일입니까 이 양반이? 네, 그러니까요. 이 이른바 그분 표현으로는 운동권 의원 정도가 할 수 있는 결기 있는 발언을 지금 본인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예. 김종인 전 대표의 스타일이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뭐 측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누구보다 따끔하게 이제 비판을 해왔다. 김종인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가까운 한 의원은 이걸 강경론으로 봐서는 안 되고 총선 민심을 여야가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자는 주장이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에게는 다수 야당으로서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살아 계셨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상황이 김종인 전 대표도 빡치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상식을 가졌다면.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화 자백을 만든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자백이 10월 13일 개봉합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온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모험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진걸 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진걸 처장님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우리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들께서도 저기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일주기 추모 집회 때 정말 뭐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이 박근혜 정권이 포악해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 딱 떠오르는데 예. 그때 우리 참여연대 앞에서 우리 참여연대 회원들하고 시민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세월호 추모 집회 장소인 서울시청으로 이제 행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광화문 앞쪽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계신다 그래서 제가 행진하다가 그쪽에 약간 응원을 하고 가자고 예.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경찰들이 가로막고 해산 명령을 내리고 불법 체증을 막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소송을 했거든요. 예. 뭐 꼭 돈을 받아내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경찰 공권력이 너무 함부로 남용되는 거에 경종을 울리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백남기 어르신도 결국 숨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재판도 해서 합법적인 집회와 행진에서 코스가 약간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이탈한 게 아니라면 그걸 경찰이 보장을 해줘야지 예. 무조건 해산 명령을 내리고 사진을 체증하고 이런 것은 불법이다. 예. 그래서 1인당 30만 원씩 배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이고. 예,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이 포악한 권력에 많이 당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또 좋은 판결로 반격도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의미가 있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소식이었습니다. 아, 예. 아이고, 이 상대를 잘못 골랐군요. 안진걸을 상대로 이렇게 폭권을 행사하다가. 또 앞으로도 소송할 게 또 있습니다. 뭐 경찰이 우리 집 옆집에다가 소환장을 붙여가지고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옆집 아주머니랑 옆집 아저씨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버렸잖아요. 제가 원래 숨겼었는데 동네에서는. 예. 애들까지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세계에서도 이제 우리 딸이 있는데. 예. 쟤네 아빠는 좀 경찰서에서 자꾸 뭐가 이상한 게 날라오더라. 이렇게 알려지면 사실 그건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 아이가 감당해야 될 몫은 아니니까. 예. 예, 뭐 그것도 이제 소송도 내려고 합니다. 예. 아이고, 참 치졸한 인간들이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거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죠. 예. 이런 공권력의 횡포, 예. 우리가 그냥 뭐 감내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또 이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애쓰는. 사사건건 문제 제기하고 따지고 싸우고, 고발하고, 민사소송해야지, 이 박근혜 정권 시기에 포악한, 그리고 남용하는 권력을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리고요. 안진걸 처장님 책도 내셨다고요?
예, 제가 저자로 나선 건 아니고요. 우리 김영민 선생님처럼 능력이 좀 돼야 되는데, 능력이 안 돼서. 다만, 너무 이 불평등, 민생고, 양극화, 저는 이 3중고가 동시에 악순환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치 논평, 이 코너에서도 계속해서 민생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그런 거에 대한 해법인데, 보통 우리가 287은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가까이 거치면서 287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87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이라고 책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저랑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조국 교수님, 김동춘 교수님, 정태인 교수님, 그 다음에 손아람 작가님, 이분들을 인터뷰를 쭉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민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도저히 사람으로 제대로 살 수 없는 이 조건. 근데 그것이 우리 노동자, 국민, 서민, 중산층들의 잘못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벌 대기업 특권과 독점을 이렇게 보장해주고 오히려 그걸 비호해주는 정권과 재벌 체제에 의해서 국민들만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잘 설파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287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그러니까 우리 민초들이 바로 그런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저항과 투쟁을 하자, 이런 취지로 그런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들께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북 콘서트도 하려고 하고요. 아이고, 기대가 됩니다. 차장님,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 전에 수원대 사학 비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2004년 6월 25일 날 김무성 전 대표를 직접 고발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어서 수원대 이인희 총장을 잇따라 고발했었거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생각은 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어렴풋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수원대 사학비리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 이제 사학비리 하면 다 떠올리는 사람이 상지대 김문기 씨잖아요. 상지대 김문기 씨도 수원대 이인희 총장이 하는 수법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라는 소문도 있고요. 그래요? 상지대에서 이제 부당하게 해고된 또 정대하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교수님이잖아요. 정치학자. 그렇죠. 정대하 교수님이 수원대 퇴직 교수님들 앞에 오셔가지고, 내가 상지대 김문기보다 더한 사람은 이인수밖에 못 봤다. 이렇게 두 손 두 발 나들었다.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우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원대에 이제 입주해 있는 은행이 신한은행인데 보통 학교 안에 입주해 있는 은행들은 이제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장학금을 주거든요, 학생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50억을 준 겁니다, 수원대 학교에. 그럼 학생들 장학금을 해야 되니까 교비회계로 들어가 장학금으로 줘야 되는데 법인으로 빼돌려가지고요, 수원대 법인으로. 수원대는 지금 총장이 이인수고 이사장은 부인입니다. 또 최소 딱 족벌 사학들이 대부분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어디에 투자하냐면요, TV조선에 투자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그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단이 투자하는 곳은. 그러니까 원래 그런 내규도 있고 규칙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학이나 일부 종교 세력이 그런 거 지키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TV조선에서 돈을 벌어도 문제지만은 돈을 날려먹어서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 다 걸렸습니다. 그건 딱 보기에도 횡령이고 배임이잖아요. 학교에 손해를 끼치고 돈을 빼돌렸고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사장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아이고, 부활하셨나요? 부활 예수도 아니고 너무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수원대 졸업을 못했어요. 이 총장 아들이 수원대 졸업장을 위조를 해가지고요, 외국에 있는 대학을 그걸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황당하고 국제망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또 병역특례까지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병역특례까지?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고 그 전공으로 병역을 마쳤다, 특례로. 그러니까 일반 병역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고, 이제 저희들은 대부분은 팩트입니다. 일단 교육부하고 감사원에서 40여 가지 비리를 적발해가지고 직접 검찰에 고발됐거든요. 교육부에서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0가지. 근데 교육부는 봐주려고 한 4가지만 고발했더라고요. 저희는 40가지 다 고발한 상태고. 또 그 라비돌이라고
이 사람은 교육자인데 또 사업체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재밌게. 예. 그 학교 문제보다는 그런 데 주로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럼 총장은 그만둬야 된다. 안 하고 계속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건데 그 라비돌이라고 자기 그 수원대 수원과학대 이렇게 재단을 2개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 학교 안에 그런 사업체가 붙어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학교에서 하는 행사라든 이런 것을 일감을 몰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1,000만 원짜리 행사를 예를 들면 2,000만 원 있다. 그러면 자기 회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되잖아요. 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라비돌이 돈을 써서 고쳐야 될 어떤 담당 공사가 있었다. 그걸 학교 예산으로 고친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이루 말도 할 수 없는 짓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직되신 6명의 교수님들이 그걸 교육을 꾸려가지고 문제 제기하니까 그 6명을 보복해서 다 자르고요. 대법원에서 이겨서 다시 복귀해 또 자릅니다. 아, 정말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상지대 김문기급이고 그보다 2급인데, 그래 놓고도 교육 교수님들이 다 대법원에서 이기고 자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되니까 민사소송을 또 합니다. 10억을 또 내놔라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 교수님들이 그래서 휘말린 소송이 4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문제 제기한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요, 얼마 전에 항소심 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교수님들을 복직시켜라, 이자를 줘라, 그다음에 급여를 줘라, 그다음에 아주 이례적으로요, 이렇게 명백하게 괴롭히기식 징계권 남용은 불법행위다. 1인당 2,000만 원씩 배상해라. 이야. 부당해고 사건에서 보통 직장으로 돌아갈 때 밀린 급여하고 이자를 받잖아요. 그다음에 소송 비용 일부를 받습니다만 이번에는 소송 비용도 100% 지급해라, 교수님들에게. 거기에다가 1인당 2,000만 원씩 이자로도 지급해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원대 또 희직 교수님들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게 그동안 어렵게 살아서 급여를 받고 이자를 받으면 가족들 행복하는데 쓰셔도 모자랄 텐데 교육 시민단체에 다 기부를 하세요. 아이고. 예, 이번에 이상훈 교수님, 배재음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이자료 2,000만 원 받은 걸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에 다 우리가 같이 싸운 분들 때문에 얻게 된 거다 해서 다 기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재 교수님이라고 밀린 급여하고 이자를 받자마자 또 수원대 교육에 1,000만 원, 참여연대, 대학교육연구소, 사학계 국본 이런 곳으로 골고루 또 기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요즘 힘든데 이렇게 의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부금이라든지 후원금도 들어와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사학교의 상징이라면 상지대 김문기, 지금의 사학교의 상징이라면 수원대 이인수입니다. 근데 왜 TV조선에 투자했는지 좀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전 압니다. 예. 우리 영민님은 당연히 아실 텐데 우리 애청자들도 아마 들어는 보셨을 텐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바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사돈입니다. 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따님이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아들하고 이제 혼인을 해서 사돈 관계인데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조선일보 방상훈 일가도 너무 골치 아파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사돈이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비리를 많이 저지르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제 소문도 있고 그래서 주간조선에서 눈치 없이 이인수 비리를 기사로 내보낸 겁니다. 얼마 전에. 그래요? 난리가 나가지고 실제로 그 주간조선 편집장이 해직됐고요. 진짜요? 예, 직위 해제됐고요. 미디어오늘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그 기사는 지금 지면에 있는 건 저희가 복사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주간조선에 나왔으니까 온라인 상에서는 영구히 사라져 있습니다. 어디에도 찾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스캔해놓은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둘 사이의 특수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김무성 전 대표 고발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학비리라는 게 안 없어지냐. 비리 중에 제일 나쁜 게 교육비리거든요. 학생들, 학부모들의 등록금 고통을 가중시키고 등록금을 심지어 빼돌리기도 하는 비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다 자라는 학생, 학부모들이 엄청난 충격을 주잖아요. 정말 반격적인 거죠. 근데도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나 교육부의 비호가 있고 특히 집권 세력이나 정치권의 비호가 심합니다. 새누리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사학족벌 세력들이 장악한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사학족벌과
또 우리 김용민님의 평생 수고는 부패한 종교 권력이 또 결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사립학교법 개혁할 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가장 강력히 반대한 두 세력이 바로 일부 부패한 종교 권력과 새누리당 세력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촛불 집회도 하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랬죠. 예. 나경원, 김항식 이런 사람들이 다 김무성 다 사학 세력들입니다. 가족들이 다 사학 족벌들이고. 그래서 김무성은 특히 자기 딸을 2013년 2학기 때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하고 뚜렷한 교육 경력이나 연구 경력이 없고 전시 경력이 없었던 딸을 누구나 부러워한다는 미래 교수로 전격적으로 진출시켜서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것이 추정 60분에 특혜 의혹이 있다. 결국은 이인수는 그걸로 국정감사 증인에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저희가 수뢰후 부정처사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뇌물이다. 교수 자기가 이렇게 저희가 고발한 바가 있고 결국 그게 이제 아버지 대권가대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2014년 12월 달쯤에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치10분에서 이런 사건을 다룬 이유는 바로 거기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 당연 증인을 채택됐어야죠. 이인수 총장이. 예.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연속 증인 채택에서 빠진 기염을 토합니다. 새누리당 교문 의원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이인수만큼은 안 된다고. 와, 세상에 그렇게까지 이인수를 비호하는 걸 보면서 이러니까 사학비리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구나는 저희가 정말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근데 이번 교문위에서는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에서 세가 약해지고 대표도 아니고 따님이 이제 그만뒀으니까 어찌됐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당 교문위원들이 증인 채택 합의를 해줬거든요. 이례적으로. 근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문제가 지금 크게 불거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 증인들 불러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정권 미래재단이라든지 뇌물 징수 사건이랑 비슷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래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증인을 한 명도 못 부르겠다 하니까 증인 채택 전부가 무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똥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한테 뛴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쁜 불똥이 뛴 거죠. 그 사람은 살아버린 겁니다. 증인 채택돼서 드디어 국회를 불려나올 상황이었는데, 입이었는데, 증인 채택 다가 무산돼가지고 지금 일단 교문이 1차 국감 증인은 아무도 채택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1차 국감에 한 번 있고, 나중에 확인 국감에 종합 국감에 한 번 있거든요. 그때는 새누리당이 제발 태도를 바꿔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단에서 문제가 되는 최순실 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증인이나 이인수 총장 같은 정말 사건이 대명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반드시 국민 앞에 쓸 수 있도록 국회 앞에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학비가 나쁜 이유는 우리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등록금 문제, 고등교육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또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대학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머릿속의 생각 같은 거, 인생의 태도에 아주 악영향을 끼칩니다.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되는구나. 나쁜 짓을 했는데 오히려 떵떵거려 사는구나. 그리고 처벌도 받지 않는구나. 그럼 누가 정직하게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면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대충 살고 법을 어기고 그다음에 그걸로 떼돈을 벌고 권력을 쟁취한 다음에 비호를 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 근간이 박근혜가 좋아하는 말로 국기를 흔드는 범죄는 이석수 특감이 한 게 아니라 최순실 같은 사람 그다음에 이인수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김문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엄벌받아야지 우리 사회가 삽니다. 그런 각오로 오늘 또 저희들은 아주 치열하게 투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님의 활약,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또 동참하기도 할 것이고요. 처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톨스토이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아, 톨스토이. 예. 네, 우리 김 PD님도 잘 아시죠? 예, 그럼요. 네, 뭐 전쟁과 평화는 물론이고, 우리 안나 까리나, 뭐 부활 등등으로 뭐 세계적인 작가여서 아마 톨스토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한 깊은 성찰로도 유명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 톨스토이의 다른 측면을 한국에서는 좀 덜 알려진 측면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막 찾았는데 안 보여요. 연구실에도 없고 집에도 안 보이고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오늘 간신히 찾았습니다.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예. 이 톨스토이가 19세기 말에 쓴 에세이들을 모아놓은 국가는 폭력이다라는 책입니다. 예. 평화와 비폭력에 관한 성찰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예. 달팽이라는 출판사에 나왔는데 이 책 앞에 딱 이렇게 선언처럼 박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권력의 폭력에 순응해야만 하는가? 국가에 저항하라. 국가에 저항하라. 그 짤막한 이 말이 톨스토이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톨스토이를 강조하냐면 한국에 소개된 톨스토이는 대개의 경우 인도주의자, 뭐 박애주의자, 예. 또 아니면은 농촌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했던 유토피아주의자, 사상가,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톨스토이가 한국에 소개된 역사는 깁니다. 예. 최남선부터 톨스토이를 소개하기 시작해서 이광수 등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톨스토이가 소개되어 왔는데, 예. 이상하게도 이 비폭력 평화주의자, 그리고 국가 권력에 아주 끝까지 저항했던 이 톨스토이의 면모에 대해서는 소개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한 측면만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다른 비폭력 평화주의자로서 톨스토이의 모습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감춰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톨스토이의 정말 다른 면모를 하나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데 이런 모든 책들을 다 읽으라고 제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당연히. 예. 그럼에도 꼭 권하고 싶은 책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한데 이 책도 그렇습니다. 예. 이 톨스토이의 에세이 8편을 모아놓은 국가는 폭력이다라는 이 책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톨스토이의 전기적 사실을 보면은 예. 귀족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장교로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짜르 체제이긴 하지만 국가의 뭐 혜택 속에서 자란 사람이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톨스토이는 국가가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절절하게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성을 드러내는데 정말 그 심혈을 기울이고요. 이 나아가서는 병역 거부와 납세 거부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폭력의 상징인 군대에 다 가지 않는 것, 병력을 거부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기본적인 길이라고 생각했고요. 톨스토이는. 그리고 또 인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이걸 무기를 사고 폭력을 휘두르는 데 사용한다면은 또 인민들의 복지에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인민들은 이 국민이나 인민이 같이 쓰이는데 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과격하게 보이는데 과격한 게 아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에세이들을 쭉 읽다 보면은 제가 몇 구절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군대에 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우리 김 PD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 시대의 노예제라는 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돈과 병력을 얻게 되면 외국이 침략하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무를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웃 국가를 자극해 전쟁을 일으키려 든다.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타락시키고 황폐화시킨다. 정부는 국민에게서 얻은 돈으로 무기를 사고 정부에 맹종하는 야만적인 군 지휘관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킨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정교하게 다듬어진 군사 교련 방법을 통해 군인으로 소집되어 온 사람들을 규율을 갖춘 군대 병력으로 변모시킨다. 군인들은 군대에 있는 동안 인간의 삶에서 소중한 모든 것과 인간의 중요한 특질, 즉 이성적인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다. 그들은 조직화되고 위계화된 군대 체제 안에서 순종적인 살인기계가 된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을 소나기 밖으로 다시는 풀어두려 하지 않으며 그들 약탈하고 착취하고 더욱이 종교와 애국적 교육을 통해 정부에 대한 충성과 숭배의식을 주입한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쉽게 바꿔 쓰자면 국민들의 애국적 교육 또 노예화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대량 사육하는 게 바로 국가 권력이다. 이게 국가가 휘두르는 폭력이다. 라고 이 톨스토이 막 강하게 여러 군데에서 강조합니다. 예. 조금 우리가 보면 국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톨스토이의 이 말이 아름다운 그 톨스토이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예. 네, 이 톨스토이 이 말이 낯설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국가 비판은 이쪽 그 사회학이나 철학 쪽에서 낯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그 보수적인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도 국가는 폭력 기구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미 오래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죠. 알티세르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이 국가가 더 무서운 것은 권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체계적으로 노예화한다는 게 톨스토이의 아주 깊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특히 폭력을 관철하려는데요. 예. 첫 번째가 테러리즘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들을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고 질서에 복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이 물대포로 조준사격하는 게 대표적인 예죠. 예. 두 번째는 강탈입니다. 이 노동자나 농민들의 재산이나 세금들을 체계적으로 갈취해서 이걸 부유층에게 우리 톨스토이 말을 빌면은 노동계급의 재산을 세금의 형태로 갈취하고 빼앗은 재산들을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들은 그 보답으로 국민의 노예 상태를 유지 강화한다. 그래서 이 비상시국에 골프를 치자 그러니까 내수진작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나가겠다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런 관리들을 대량 생산하는 거죠. 예. 그리고 김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원고안이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를 국방부에서 만들겠다고 했다면서요? 예. 그랬더니 그걸 청와대에서 허가하니 어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요, 뉴스에. 그러니까 그 포털 뉴스에 딱 떠요. 예. 사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이 개 되기만 또 못하게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특급 군사 비밀에 속할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면서 개 되지만도 못한 국민들에게 물라고 그러는 것인지 그걸 물고서 떨어지다는 얘기인지 참 난감하게 이를 때였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얘기한 국가폭력의 두 번째 양상이 강탈이고 테러리즘과 강탈, 세 번째가 그 무시무시한 세뇌입니다. 세뇌. 예, 우리는 되게 세뇌 그러면은 빨갱이에 의해 세뇌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더 무서운 건 국가에 의한 노예교육입니다. 이게 톨스토이가 정확하게 짚은 부분인데 여기에
읽어볼까요? 예. 세뇌라는 방법으로 국가는 사람들의 정신적 성장을 가로막고 온갖 영향력과 암시를 통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지만 국가의 권력이 의존하고 있는 인생관 안에 그들을 붙들어 두고 있다. 이런 세뇌는 오늘날 가장 완벽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세뇌의 영향력은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순간까지 지속된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세뇌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국가가 동원하는 폭력은 뭐냐면 이게 문제인데요. 노예화되고 정신적으로 마비된 대중 가운데서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뽑아다가 특히 강력한 정신적 마비와 야수화의 과정을 부과한다는 것이 짐승처럼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 톨스토이라는 그 사상가가 그래서 인류의 자산이자 인류의 스승이기도 하죠.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삭막한 상황들, 정말 이 국가폭력이 전면화하는 상황들 정확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키워놓은 그 엘리트들이 이른바 공직을 다 장악하고서 정말 야수보다 더한, 요즘 내시란 말 쓰는데 내시보다 더한 방식으로 야수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을 아주 수동적으로 만들고 야만적인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폭력을 자행한다는 게 톨스토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는 테러리즘과 강탈과 세뇌와 그리고 잘 길들여진 야수와 같은 그 공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민들,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끊임없이 애국심을 동원해서 폭력으로 우리를 내몰게 한다는 거죠. 그 톨스토이의 애국심에 대한 비판은 대단히 신랄한데요. 예. 우리의 어떤 분은 국가와 결혼했다고 얘기하면서 끝없이 애국심을 강조하잖아요. 예. 그 애국심이 뭐냐를 물어야 되는데 애국심이 자발적인 감정, 그러니까 애향심 이런 게 아니라 동원된 애국심은 광기에 가깝죠. 예. 톨스토이의 말을 그대로 빌면 이렇습니다. 애국심은 자기 국민만을 사랑하는 감정이며 자기 마음의 평정, 재산을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며 적들의 침략과 학살로부터 자기 국민을 보호한다는 신조이다. 그러나 애국심은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침략하고 학살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던 그때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국심이란 독선적이고 아주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요. 인간을 인간으로서 바라보지 않는 감정 동원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결국 애국심과 전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고요. 예. 이 지배층들은 자신의 그 폭력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군대, 돈, 학교, 교회, 언론을 손아귀에 쥐고 애국심을 동원하고 어떤 축제나 기념비를 통해서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모든 자신의 폭력들을 감추면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게 이 톨스토이 선생의 진단이자 아주 통렬한 비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 PD님? 우리 톨스토이 다르게 보이죠? 예. 우리 톨스토이는 많은 사상가들, 간디뿐만 아니라 데이빗 소로우나 여러 이 비폭력 평화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는 도덕혁명, 종교적 혁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교육혁명을 얘기합니다. 국가가 세뇌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예. 정말 인민들이 하나하나 자기를 해방하는 교육, 그리고 자신의 정신적 성장을 도모하는 이 교육, 그리고 일개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예. 세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함께 평화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모색하는 그런 교육,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톨스토이는 얘기를 하네요. 예. 톨스토이에 대해서 낭만적인 기억만 있는 분들 오늘 놀라셨을 겁니다, 아마. 네, 아마. 근데 사실 기독교계에서도 말이죠. 네. 톨스토이가 기독교 신자가 돼서 그 뒤부터는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신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톨스토이는 그때 당시에도 부패한 기독교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기성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의식을 노출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지금 이런 상태로는 그야말로 민중의 아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만 드러낼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엉뚱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에도 사회주의 국가 기독교도라는 그 아주 좋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 가짜 종교죠. 가짜 기독교고.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죠.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화가 중에 일리아 레핀이라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그 그림 중에 톨스토이가 쟁기지라는 톨스토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톨스토이는 말년에 자신이 가진 모든 땅을 내어놓고 쟁기질하면서 이 농촌에서 자기 삶을 이어갔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도 강조합니다만은 농업이 살아야 정말 우리의 생명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또 톨스토이는 강조합니다. 정말 평화와 생명을 사랑했던 농부 한 분을 보내면서 다시 톨스토이와 함께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물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힘없는 농부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쟁기질하는 그 힘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9월에 톨스토이를 소환한 우리 정선태 교수님. 오늘 정말 가슴 깊게 톨스토이의 가치 또 메시지를 되새기게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이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출판사 포데로사에서 협찬하는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보내드립니다. 기자 130여 명의 치열한 현장과 삶에 대한 기록인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소명을 지켜나가는 진짜 기자들의 이야기.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서점은 알라딘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알라딘.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입니다.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 많이 입력해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자 만나봅니다. 다리에알 베스님, 네, 2번 캄보디아 정답 맞히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 죽였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던 차지철, 네, 몇 분 후에 비명에 죽었죠. 2번 캄보디아 맞히신 다리에알 베스님, 34살 예비아빠입니다. 예전에 집사람과 함께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킬링필드도 갔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태어날 아들에게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네,
이런 사연 남기셨습니다. 최희사랑님, 캄보디아 정답 맞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송정 29번 버스를 운행하며 김용민 브리핑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피박 퀴즈에서 시민들이 많이 웃으시더군요. 꼭 정권이 교체돼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런 글 남기셨습니다. 자, 피박 퀴즈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피박 퀴즈 정답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보내드립니다. 카즈님, KAZ. 네, 이분은 메일을 안 적어주셨습니다. 메일 주소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아직 미혼이라 집에서 구박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국에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국정감사도 필요 없고 완전 배째라 하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어이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박이 00님, 매일 아침 자동차 시동보다 김용민 브리핑을 먼저 트는 애청자입니다. 상식이 통하고 도덕과 양심이 사회의 근원이 돼 김영란법이 필요 없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생각만 해도 진정 설레이고 활기가 넘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김영란법의 풀네임이 무엇이냐 여쭤보았죠. 정답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김영란법 오늘부터 발효됐죠.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닥무수석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분의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버림받은 남자 청와대 닥무수석입니다. 당무수석이 아니라 꼬꼬댁할 때 닥해서 닥무수석이네요. 이 선생님, 대통령께서 전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 복귀하라 이렇게 명하시고는 저한테는 계속 굶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단식을 시작한 지 벌써 나흘째인데요. 머리가 핑핑 돌고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는 메디안 치약이라도 먹으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건만 터지면 정권 실세들은 지하 벙커에 숨기듯 보호해 주시면서 호남 출신인 저만은 몸빵을 하라고 하시니 제 인생은 정말 제가 이야기한 대로 흙수저의 쓰레기, 근본 없는 놈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회창 총재 시절에 제가 뒤에서 정치인 박근혜를 씹은 거, 그거에 대한 섭섭한 마음의 표시인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선생님, 다시 밥 먹을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말은 죽을 때까지 굶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믿으면 어떡하지요? 정말 고민이 큽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사상 초유의 나쁜 국회의장을 만나서 사상 초유의 단식을 하는 청와대 당무수석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청와대 당무수석님, 단식 중단이 문제입니까? 일단 다 처먹고 미궁 장사랑 드시면 어떨까요? 뱃속에 있는 거 세균까지 싹 쏟아내서 배가 금방 꺼질 겁니다. 아, 이거는 PPL이었고요. 이건 어떨까요? 관건은 정세균이 국회의장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세균 보고 국회의장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즉각 출마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당연히 국회의장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즉각 출마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카카, 제가 밥을 먹어야 하니까 대통령직을 지금 그만두시죠. 그래야 정세균이 국회의장 그만두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의하면 어떨까요? 네? 무슨 그런 헛소리가 다 있냐고요? 아니 뭐 고통스럽게 굶어 죽나 대통령한테 맞아 죽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단식 농성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서 효험이 없습니다. 굶는 다이어트보다는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더 건강에 좋듯 딴 농성을 해보는 겁니다. 바로 고공농성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가 바라다 보이는, 아니 인천 앞바다까지 들여다보이는 63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농성하는 겁니다. 아주 독한 고공농성이지요. 여당 초유의 고공농성이 될 겁니다. 거기서 못 드셨던 회 실컷 드시면서 열흘, 한 달, 100일, 10달, 1년 넘게 지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정권도 바뀌게 될 것이고 동지들은 다 감옥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감옥보다는 63빌딩 옥상이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수로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뭐 부검에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은 거라고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예롭게. 네? 제 본명이 이종황이 아니라 이세균이냐고요? 야, 이 새끼야! 단식이 장난이냐, 이 새끼야? 어? 코스프레 할 게 따로 있지, 이 새끼야? 어? 네 마음에 들면 의회민주주의고 네 마음에 안 들면 독재고. 어? 야, 국회 해임 건의안 무시하는 청와대부터 들이받아, 이 새끼야. 어? 독재는 누구 보고 독재라고 해, 이 새끼야. 어?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청와대 당무수석님께 가수 홍주현이 부른 아싸 배고파,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사 배고파가 아니라 아싸 배고파입니다. 뒤돌아서는데 배고파 본 적이 있나요? 삼시세끼 제때 챙겨 먹는데 그냥 또 배가 고픈걸. 살 뺀다 다이어트 한다 땀 흘려 운동을 하지만 운동하고 나니 밥맛만 좋아 세 그릇 먹었네. 남들은 이런 꿀을 비웃겠지만 우리만의 세상이 있잖아. 먹고 싶은 대로 맘대로 먹을래. 이대로 살고 싶어. 스트레스 안 받아 좋아. 남들 눈치 안 받아 좋아. 사는 삶 물음물처럼 소리쳐 외쳐본다. 배고파.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